우리가 왜 스마일 인도사를 하는 거지 근데? 간디와 부처님. 근데 우리 인류의 대스승인데 우리가 이제 인연을 맺게 됐잖아. 아, 저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진리의 길을 갔나. 이거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중간에. 네, 동의하지? 응. 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 안 들었어? 들 안 들었어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 마하바라타에 모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읽어보려고 했으나 20몇 권이라는. 20몇 권인데 아직 번역도 9권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9권 다 구매했습니까? 네. 오. 진짜? 네. 역시 캐시 부자야. 아니 그 일단은 사놔야죠. 왜냐하면 슈퍼리치. 벌써 1, 2권이 품절이더라고. 말이 안 돼 이게. 야, 읽지도 읽지도 그러니까 않았는데 왜 전체가 얼마죠? 20권을 계획으로 지금 그러니까 출간하고 이런 있는데. 거를 공부하고 싶다는 거는 자기야 돈이 많다는 뜻이야. 어머. 하나의 책이 20몇 권인데 그리고 아직 번역도 지금 반절도 안 됐어. 그럼 뭐야? 그럼 청년들이 하긴 좋네. 왜냐면 오래 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분이 좀 그분이 위험해. 그 박경숙 씨가 지금 100살까지 번역을 살아야 하고 돼요.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꽤 됐던데 이미. 오, 그리고 그래서. 복희 씨도 그렇죠. 이번 생에 책을 다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볼 수 있을까? 번역되어 나온 책을 다 볼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캐시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넘겨주면 되죠. 오, 물려받아. 그래서 참 여기는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고 이제 우리는 캐시가 있는데 이런 책을 도대체 다 읽을 수가 있을까? 이런 아픔이 있지. 자, 어쨌든 인도에 대한 탐사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8번 진짜 많아. 많이 했는데 팔고가 지금 뭐가 남은 게 있어? 머릿속에 그분 아빠르, 악바르도 그렇고 바부르. 그 누구셨죠? 그분? 누구죠? 이순신 포르투갈의 이순신. 아스코. 잠깐만. 야, 맞아. 아니 근데 그게 아직도 아유. 처음에 네가 이제 너의 지성을 알려준 게 바스코다가마를 모른 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8회가 왔는데 지금도 역시 아니, 이름을 아니. 모르고 그러니까. 이순신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우랑제우 막 이런 게 들어와서 살짝 이게 잊혔는데 다시 복습. 그래서 네. 바스코다가마에 대해서 뭘 알게 됐어? 그분은 이제 포르투갈의 그 영웅 같은 분이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님처럼. 그래서 인도하고 어떻게 간 거야? 인도는 인도사에 왜 등장했어? 그분이 이제 무역 아니에요? 향신료? 향신료. 양념. 양념. 이게 맞나요? 남인도. 양념은 남인도다. 아, 북쪽은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했는데? 와서요? 바스코다가마가요. 와서 그 기독교 퍼뜨리려 그랬는데 못했어. 왜냐면은 몰라요. 근데 못했어요. 어쨌든 잘 안 됐어. 그래서 다시 물러갔어요.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인도에 네.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곳이 네. 있잖아. 그 지역 이름. 공동체? 엄청 특이한데? 진짜 나가? 아니 나가가 아니었는데. 나가는 용 아니야? 나가? 디귿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뭔가. 기억이 들어갑니다. 기억이 초성 기억. 야, 내가 그거 저렇게 가라. 뭐 얘는 아까 나가였다가 가라야. 되게 특이했던 게. 아니 너무 성교를 공격적으로 해갖고 인도 사람들이 쟤네 수준이 너무 종교적 수준 이상해. 맞아요. 그래서 따돌림 당해서 네. 쓸쓸하게 갔던 지역이 있어. 이름 고아. 아. 고아? 그래서 고아라는 지역. 와. 그래서 내가 어머 좀 이름도 쓸쓸하다. 근데 너는 나가? 뭐 가라? 이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잔상을 남길 수가 있냐. 근데 괜찮아. 저기 달라이라마도 내가 요새 하는 한 원자 속의 우주 그 책에 보면
저기 뭐야 데이비드 봄이나 폰 바이제커 뭐 이런 세계 최고의 그 물리학자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대.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았대. 근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와 너무 나 그 대목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 대목 때문에 나 그 책을 너무 이제 소중하게 그래서 그 책을 지금 행서수설에 하고 있거든. 그 책 근데 그 달라이 라마랑 우리랑 이 지성의 수준이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8회 동안 정말 최고의 수업을 듣고도 네. 바스코 다가마만 네. 겨우 나오는 이 대단한 거지. 네, 선생님 그렇죠. 수업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망했나요? 네. 망했나요? 망해갑니다. 그 앞에 잘 나가던 무굴 제국 당시 6 황제들을 봤었다면 이제는 이제 망해가는 시기에 7대부터 19대 마지막 황제까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스타들이 다 사라졌구나. 이름도 좀 그렇다. 똑같은 이름이 진짜 많아요. 막 샤자한도 있습니다. 2대, 3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18세기 전반기 무굴 상황을 보면은 무굴 제국이 점점 이제 쇠퇴해가는 한편 19대까지 있긴 있었어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딱 6대 황제 외에는 정말 1719년에는 황제가 1년에 3번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19대까지 갔어요. 네.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바뀌더라고요. 쇠퇴해가는 한편 이제 그 무굴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여러 이 세력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제 막 이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바하두르 샤가 죽은 해가 1712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무굴의 쇠퇴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0년대까지는 이제 쇠퇴해 가고 있구나를 느끼긴 했지만 이 무굴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제국의 형태는 갖춰진 채로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쇠퇴 과정을 이제 보면 쇠퇴 과정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이 왕위 계승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왕들이 이 바뀌고 권력을 잡은 귀족들이 왕을 이제 쥐락펴락하면서 그 엄청 혼란스러운 내정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힌두와의 단절인데 악바르나 그때부터 이제 이어져 온 그 힌두 포용 정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라지푸트족과도 되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했지만 이 아우랑제부 때부터 이제 이 단절이 시작됩니다. 아우랑제부가 너무 강경한 무슬림이었고, 그래서 그 이전 왕들은 그 인도를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런 힌두와 무슬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제 아우랑제부 때부터는 그냥 무슬림 국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절이 시작돼서 그 등을 완전 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이랑 페르시아, 투르크스탄으로부터의 신병 충원이 중단됩니다. 그때 악바르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서북 지방에 능력 있고 출세를 원하는 그런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이 인도로 들어와서 그 무굴 제국을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신병 충원이 끊깁니다. 이 상황이 어땠냐면 아프간족은 이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비슷했어요. 페르시아는 나디르 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때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도 이제 델리를 침략하려 들어오지 이 사람들이 도우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투르크스탄도 뭐 마찬가지로, 근데 투르크스탄은 이제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약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능력 있는 인재들이 들어오는 그 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니 투르크스탄은 지금 나라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저거 된 거 아닌가? 투르크스탄이라는 나라는 투르크스탄도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을 많이 소련하고도 하고 미국하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저 때는 아직 페르시아 왕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구나. 네네. 이런 게 궁금하면 안 돼. 그럼 저쪽 이제 중동까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 안 궁금하다. 그냥 거기까지. 네. 아프간에서 이제 충원이 안 된다. 용병들이. 충원이 안 된다. 큰일 났네. 무굴 제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력이 바로 첫 번째로 마라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굴 마라탕하고 상관없어? 예. 하지만 마라탕이 자꾸 생각나요. 무굴 황제들이 이전부터 계속 마라타족을 정벌하려고 애써 왔거든요. 아우랑제부 때 특히 극심하고 그 리더도 죽고. 토차왕종, 토차왕종. 네. 이 데칸 고원이 있던.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무굴 제국이랑 많이 싸우다 보니까 능력치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게릴라전에 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 마라타족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아우랑제부 사망 이후에 페슈아라는 세습적 강요의 이 관직의 이름이 페슈아인데, 이 페슈아라는 사람을 수장으로 하는 연맹체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강성한 5개의 군사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시바지 이래로 내려오는 페슈아가 관할하는 지역이 이 모국, 그걸 모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4개의 연맹체가 이렇게 뭉쳐서 5개의 군사 연맹체가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마라타족이.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영웅. 마라타족을 막 이렇게 부흥하게 한 아주 뭐 전설적인 무사? 투사? 그래서 시바지 얘기가 그 간디 읽을 때도 꼭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738년에 무굴이 마라타한테 말와라는 지역을 할양했다고 해요. 근데 말와가 한 이쯤 델리와 하이데라바드? 네, 그쯤에 이제 위치해 있었는데, 이 마라타족이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오리사 이쪽으로 쭉 파고 들고 벵골 가서 이제 여기에서 델리까지 노리는, 이렇게 인도의 그 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말와 지역을 거점 삼아서. 근데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던 마라타족의 발목을 건 것이 바로 아프간족입니다. 아프간족은 이때 이제 파니파트 3차 전투가 나와요. 파니파트 저기가 자주 나오네. 거기가 하여튼 뭐 요충지인가 봐. 델리랑 아주 가깝고 하니까. 가보고 싶다. 지형이 특이한 게 있을 거라. 거기가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그 지리적 조건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마라타족이 계속 강성하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프간족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였지? 어쨌든 아프간족의 장군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 페슈아의 조카인 그 바오 사이브라는 사람이 이제 수장으로 해서 이 파니파트 3차 전투에 나갔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처형당하면서 이제 마라타족의 힘이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아프간족이 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파니파트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럼 이제 델리로 들어가서 무굴을 점령할 일만 남았는데, 이 아프간족도 점령을 못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장군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2년치 봉급이 밀렸대요. 그건 못 참지. 1년도 아니고 2년이라니. 나는 봉급 안 주는 그 회사가 제일 싫어. 아니 다 싫겠지만 사실. 아니 그걸 듣기만 해도 난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 많이 참았네, 2년 동안 진짜. 그래서 완전 분노가 폭발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 된 밥이었는데 이 아마드 샤라는 장군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도가 비었어요.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뚫고 영국이 옵니다. 아니 무굴 제국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가? 네, 이제 이 황제들 이야기를 이제 쭉 들려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대 바하두르 샤부터 살펴볼게요. 아우랑제부가 88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인 바하두르 샤가 60대 후반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비운의 왕자다. 이제 5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래서 정말 짧은 재위 기간이었는데, 아까 무굴 제국 쇠퇴의 원인이 왕위 계승 전쟁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하두르 샤가 즉위하고 나서 12년 동안 왕이 무려 5번이나 바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 혼란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하두르 샤 뒤를 이어서 아들인 자한다르 샤가 이제 즉위하는데, 자한다르 샤는 그 왕권 경쟁에서 3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요. 근데 재위 기간은 11개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1년도 안 된 거네. 왜 죽었어 자기는? 그 여흥에 빠져서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가 신하한테 축출당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황제가 되고 싶은 게 여흥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야?
그런가 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오마 진짜. 그래서 결국 11개월 만에 자기의 조카인 그 이름이 파루크 시아르에게 왕위가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조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루크 시아르는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아버지가 예,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카가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자한다르 샤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수를 끝마쳐요. 근데 이 파루크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파루크 히아르의 활약은 이 복수국으로 끝이 났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그 파루크 시아르는 허울뿐인 황제였고 실질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사이드 형제라고 하는 귀족들이었거든요. 이 형제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사이드인데 왜? 센터 본능이 있지. 이 두 귀족은 그 아우랑제브 당시에 마라타족을 정벌하러 다니던 원정대 장군이었대요. 근데 그 장군들이 이제 바하두르 샤를 지지했지만 이 바하두르 샤가 5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한다르 샤가 계승했는데 그 세력은 적대의 세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 파루크 시르야라는 사람을 옹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권은 그 두 형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이드 형제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궁전 안을 막 휘젓고 다니고, 그래서 결국에 파르크 시르야에게 이제 계속 요구를 많이 했대요. 돈을 내놔라, 뭐를 해달라. 근데 이제 그걸 거부를 하니까 왕의 눈을 찔러서 멀게 만들고 감옥에 유폐시키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는 암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또 다른 황제를 옹립해요, 이들이. 큰 직업이야. 황제는 아우 절대 그런 걸 넘보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이제 진짜 극한 직업 황제들이 등장합니다. 문제의 1719년. 그래서 파르크 시르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형제가 라피 다르자트라는 사람을 다음 왕으로 옹립하는데 100일도 못 돼서 죽어요. 왜? 그 몸이 되게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옹립하는데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몸이 약했나 봐요. 몽골 제국 망할 때도 원나라 제국 망할 때도 저래. 황제를 옹립하면 3일간은 저기 흑사병으로. 뭐 그렇게 하다가 원나라 제국이 망하는데 야 비슷하다. 망조든 왕조는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죽어가고 그 파루크 시아르는 막 암살당하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형제가 이제 옹립한 새로운 황제가 그 델리에 있는 거지들을 불러서 자선 행사를 열려고 했대요. 그 초청을 했는데 이 거지들이 그 저항의 표시로 분개한 나머지 그 자기들 없는 거지들인데 그 돈을 모아서 그 파루크 시아르 묘지 앞에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에피소드. 인도의 거지들은 참 기범하다. 오기 와 저런 게 비폭력 저항 아닙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황궁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죽은 사람이 샤자한 2세였거든요.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이제 바하두르 샤의 손자인 무하마드 샤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사이드 형제가 임명한 황제였고요. 그래서 무하마드 샤의 재위 기간은 30년으로 꽤 길게 통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영웅은 할 수 있지 않아? 그래도 이 황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뭔가 어떻게 뭘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이제 사이드 형제도 이제 드디어 몰락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막 앙심을 품고 있던 지방 귀족들이 합심을 해서 이 사람들을 암살해버려요. 근데 이 귀족들도 이제 사이드 형제의 온갖 재산을 몰수하거든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들 사금고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기가 그 숙종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막 영조, 정조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때 무굴이랑 조선에 일어났던 일이 비슷하더라고요. 붕당 정치, 당파 정치가 두 군데 다 엄청 심했습니다. 우리는 18세기가 르네상스야. 영조 정조가. 근데 그 막 노론 소론 막 대립하고. 붕당 정치는 오래전부터 됐던 거고. 숙종 때부터 막 이렇게 전부터. 전부터지. 근데 거기는 지금 뭐 황제들이 참
망해가고 있는 황제가 황제 즉위식도 제대로 못하겠네 저거. 오르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죽어. 근데 파벌이 나누어졌다는. 졌겠지 당연히. 예. 그게 무슬림인데 이제 나라 밖에서 온 이란, 터키 출신 무슬림 대 이제 인도 안에서의 무슬림 이렇게 당파가 나눠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했었대요. 조선은 그래도 그 당파가 다 철학을 중심. 그렇죠. 철학적 관점이 달라서 음. 그 해석이 달라. 그 뭐 주자에 대한 해석 막 이런 게.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일반 민중은 알 수는 없었지만 누가 죽었는데 터지게 싸워. 누가 죽었는데 1년상을 입어야 되냐 10개월만 입어야 되냐 이런 거. 터지게 싸우는데 자기들 피만 터지니까. 그래서 그게 완화 일반 민중들이 거기에 막 그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그 위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고 밑에는 그게 이제 직접 나서서 뭘 한 게 아니잖아.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저기 조선 시대는 여러 가지로 아주 흥미진진한. 그 저기는 지금 그게 뭐 철학이고 뭐고 지금 없잖아요. 금고에 내가 더 많이 집어넣냐 이런. 그건 좀 약간 진짜 차원이 다른데. 공당이. 그냥 당파가 나누어진. 그리고 저렇게 큰 나라에서 그 당파는 뭐 무수히 많겠죠. 뭐 파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다 이제 물질적인 그걸 갈라먹게 하는 거잖아. 그 모든 나라의 당파 다 있지. 파벌이 뭐 존만하. 근데 일제가 들어와서 조선이 망한 이유는 붕당 정치 때문이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믿었어. 우리는 파벌 사색당파 때문에 망했어. 그럼 이게 얼마나 그럼 다른 나라는 당파가 없었나? 야 세상에. 그러니까 식민사관의 타파는 진짜 세계 역사를 보면 바로 깨져. 조선은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방식의 당파였네? 그걸 알게 된다고. 세계사를 배워야겠지 그래서. 네. 저는 진짜 내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어요. 하도 많이 쪼개진다. 그게 식민사관이거든. 그 지금도 그 우리나라 친일적인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조선을 막 맹비난해서 뭐 조선 때문에 어떻게 해도 조선 문화가 갖고 있는 그 위상을 제대로 지금 아는 역사학자도 별로 드문 것 같아. 그 굉장히 진보적인 역사학자들도 조선이 가진 막 폐를 가지고 연결해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계속 그걸 재생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상이 꽉 막혔다 이런 인상이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굉장히 없어요. 달달. 그래서 당파 싸움을 거기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불안한 내정에 더해서 이제 외세의 침입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1739년에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나디르 샤라는 인물이 무굴을 침략해서 델리를 폐허로 만들었어요. 네, 이때 나디르 샤가 무굴 제국에 남아있던 금고의 돈을 싹 긁어서 본국으로 가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됐냐면 나디르 샤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 후 3년 동안 전 백성의 세금을 면제했대요. 돈이 너무 많아서. GDP 3년치를 세상에 최고의 약탈자네. 이름도 나디르사. 나르샤. 금고 들고 나르샤. 외우기도 좋잖아. 다른 황제들 이름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나디르샤. 페르시아. 오. 내정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 페르시아 막 외부로 침략도 계속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나디르 샤의 군대에 맞서서 백성들이 진짜 분노로 뭉쳐서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 3,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 비극이 시작인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경노한 나디르 샤가 이 델리의 민중을 처단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 1739년 3월 22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하루 만에 델리 민중 2만 명이 죽었대요. 저기 폭력이 저런 게 문제가 그러니까 테러리즘이 갖는 한계가 우리가 이제 테러를 하면 막 속이 시원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영웅이 하나 탄생하려면 그 대가를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치러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의 이제 테러리스트 영웅이 나오잖아. 그럼 마을 하나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역사에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폭력이 정말 이제 간디가 계속 폭력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네, 절대로 그거는 그 좋은 전략이 아니 전략적으로도 뭐 근본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되는 거야. 3,000명 했는데 몇만 명이 죽어. 나중에 이 나디르 샤시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였대요. 그게 대량 학살을 뜻하는 단어가 이 사건을 그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지켜보던 황제 무하마드 샤는 결국에 이제 상심에 빠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이 사이드 형제 다음으로 이마드 물크라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물크 수상이 이제 권력을 잡고 또 막 허수아비 황제를 내세워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망할 때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그 인재가 없는 거야. 하나도. 그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그런 와중에 이제 이때 마라타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라타족이 이제 여러 그 부족의 연맹체인 그 제국이 되었고 아프간 술탄이 쳐들어왔었는데 이들이 물러가자 들어옵니다. 점령을 하려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델리 인도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물크 수상이었고 그래서 마라타족의 리더와 이 물크 수상이 잠시 손을 잡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었어요. 그 둘이 샤자한 3세를 명목상의 황제로 삼습니다. 이 와중에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황제 몇 명이 죽고 다시 옹립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굴은 점점 빈 껍데기처럼 되어갑니다. 그래서 인도가 땅이 너무 넓어서 역사적으로 하나의 그 나라, 하나의 사회였던 적이 없는데 그래도 구심점 역할을 해줬던 무굴 제국이 이렇게 쇠퇴를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다 갈라져서 자기 왕국을 세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독보적인 왕국이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니젬 아사프 자라는 사람이 이 왕국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무굴 제국의 신하였다가 점점 더 그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이제 내 갈 길 가겠다 해서 이제 데칸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왕조를 다시 자기가 만들었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마드 물크가 샤자한 3세를 갈아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샤 알람 2세라는 왕이 또 즉위를 해요. 알람? 알람 설정 할 때 그 알람인가요?